공포에 사라. 많이들 들어보셨죠? 시장이 패닉에 빠졌을 때 오히려 더 사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설을 하나 세워봤습니다. 공포에 레버리지 ETF를 집중 매수하고 그 외에는 QQQ를 산다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직관적으로는 그래 보였습니다. 과연 그렇게 됐을까요? 결과는 예상과 정반대였습니다. 그냥 TQ를 매주 적립한 쪽이 이겼습니다. 26년 시뮬레이션에서 단순 적립이 공포지수 전략을 이긴 이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포지수 방식이 가진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대신 계산해드립니다. 비교 대상은 셋입니다. 첫 번째는 나스닥 100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QQQ. 레버리지 없이 지수 수익률을 그대로 따라가는 기본 ETF입니다. 두 번째는 QLD. 나스닥 100의 일별 수익률을 2배로 추적합니다. 지수가 1% 오르면 2% 오르고 1% 내리면 2% 내립니다. 세 번째는 TQ. 3배 추적입니다. 레버리지는 매일 리셋되는 구조라 장기 보유 시 수익과 손실 방식이 단순 3배와는 다릅니다. 다만 QLD와 TQ는 각각 2006년과 2010년에 출시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 구간은 일별 리밸런싱 모델로 합성한 값을 사용했습니다. 적립 방식은 단순합니다. 매주 월요일에 $10씩 정기 매수합니다. 시작 시점은 2000년 1월, 종료 시점은 2026년 5월, 총 26년 4개월입니다. 이 기간 동안 주당 $10씩 투입하면 누적 원금은 약 13,740달러가 됩니다. 한화로 환산하면 대략 1,800만 원 수준입니다.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뉴스가 좋든 나쁘든 매주 같은 금액을 기계적으로 사는 것이 이 시뮬레이션의 기준선입니다. 공포 탐욕지수 실제 데이터는 2011년부터 존재합니다. 2011년부터 2026년 5월까지 약 15년 구간을 먼저 봅니다. 이 구간은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유지한 시기입니다. 2018년 말 급락, 2020년 코로나 쇼크, 2022년 금리 급등 충격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우상향한 기간이었습니다. 먼저 별도 방식 없이 그냥 적립한 결과를 봅니다. QQQ의 연환산 수익률, 즉 매년 평균 몇 %씩 불어났는가를 보면 19.7%입니다. 원금이 15년에 걸쳐 이 속도로 불었다는 뜻입니다. 2배 레버리지 QLD는 32%, 3배 레버리지 TQ는 40.9%로 레버리지가 클수록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누적 금액으로 보면 약 $8,000를 투입해서 TQ는 291만 $1,000를 만들었습니다. 원금 대비 약 36배입니다. 여기서 제가 검증해보고 싶었던 가설은 이겁니다. CNN이 발표하는 공포 탐욕 지수가 30 미만일 때, 그러니까 시장이 극도로 공포 상태일 때는 레버리지 ETF, QLD 또는 TQ를 집중 매수합니다. 공포 탐욕 지수가 30 이상일 때는 그냥 QQQ를 삽니다. 공포에 사라는 격언을 숫자로 바꾼 가설이죠. 임계값은 30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럼 이 가설을 실제 데이터에 돌려보겠습니다. 이제 같은 구간에 제 가설을 적용해봅니다. 공포 탐욕 지수 30 미만일 때 QLD를 사는 방식, TQ를 사는 방식을 각각 돌렸습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가설을 적용한 방식은 평상시 QQQ만 들고 있다가 공포 구간에만 레버리지를 사기 때문에 그냥 QQQ만 적립하는 19.7%보다는 잘했습니다. TQ 조합이 약 29.4%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TQ만 사는 단순 적립 40.9%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공포 구간에 더 집중 매수해도 평상시 레버리지를 보유하지 않은 손실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잠깐 용어를 짚고 가겠습니다. IRR은 연환산 수익률입니다. 매년 평균 몇 %씩 불어났는지를 뜻합니다. MDD는 최대 낙폭, 즉 고점 대비 최대 몇 %까지 떨어졌는지를 뜻합니다. 수익률 측면에서 통념과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기회비용입니다. 공포 구간이 아닐 때 QQQ로 대기하는 동안 레버리지 ETF가 계속 오르고 있었습니다. 평상시 레버리지를 보유하지 않은 손실이 공포 구간에 집중 매수한 이득보다 컸습니다. 단, 이 구간은 닷컴버블이나 금융위기가 없는 시기입니다. 이 결론이 위기 구간에서도 유지되는지 바로 확인해봅니다. 맞습니다. 2011년 이후는 나스닥에 극도로 유리한 구간이었습니다. 닷컴버블 붕괴도 2008년에 터진 글로벌 금융위기도 이 구간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나스닥이 80% 이상 폭락한 기간을 건너뛴 거죠.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2000년 1월까지 확장합니다. 닷컴버블 정점에서 시작해서 26년 전체 구간을 다 포함시키는 겁니다. 다만 공포 탐욕 지수는 2000년대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먼저 설명합니다. 2000년부터 2011년 사이 공포 탐욕 지수가 없으니 빅스로 합성 공포 지수를 만들었습니다. 빅스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가 발표하는 변동성 지수입니다. 옵션 시장에서 향후 한 달간 주가가 얼마나 출렁일지를 보여주는 숫자라 시장이 공포에 빠지면 자연스럽게 같이 치솟습니다. 그래서 빅스가 높을수록 공포가 크다는 뜻이고
공포 탐욕 지수와는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두 지수가 겹치는 2011년부터 2026년 구간에서 빅스값만으로 공포 탐욕 지수를 추정해 봤더니 설명력이 21%에 그쳤습니다. 방향은 맞지만 단독으로 쓰기엔 약합니다. 그래서 빅스의 시장 모멘텀과 주식 채권 상대 수익 신호까지 합쳐 3팩터 합성 지수로 보강했습니다. 설명력은 60%까지 올라갔고 닷컴 버블과 금융위기의 공포 시점을 재현하기에 참고할 수 있는 수준의 정확도를 확보했습니다. 2000년 1월부터 2026년 5월까지 26년 풀 구간 차트입니다. 닷컴 버블 구간 2000년부터 2002년 사이를 보면 TQ는 사실상 0에 수렴했습니다. 나스닥 100이 83% 폭락하는 동안 3배 레버리지는 수학적으로 거의 전액 소멸에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럼 닷컴 버블 이후는 어땠을까요? 계속해서 살펴봅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TQ는 다시 한번 바닥을 쳤습니다. 공포지수 방식이 방어력을 발휘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장기 차트 끝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TQ 적립이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은 잔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6년 풀구간 연환산 수익률 테이블입니다. 그냥 TQ 적립이 27.9%로 1위입니다. 공포 탐욕지수 30 방식으로 TQ를 산 결과는 21.2%입니다. 평상시 QQQ로 대기하다가 공포 구간에만 TQ를 사기 때문에 단순 적립과의 차이는 즉 약 6.7%포인트입니다. QQQ 단순 적립은 15.5%로 레버리지를 쓰지 않으면 수익률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공포 구간에 선별적으로 매수해도 평상시 레버리지를 들고 있는 단순 적립을 수익률로는 따라가지 못합니다. 위기 구간을 포함해도 결론이 바뀌지 않습니다. 공포에 살아는 수익률을 더 높여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러면 공포지수 방식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수익률만 보면 의미 없어 보이지만 투자에서는 수익률보다 더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낙폭 차트를 봅니다. 고점 대비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보는 지표 MDD입니다. QQQ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최대 45.6% 하락했습니다. 절반 가까이 빠진 겁니다. TQ는 같은 시기에 91.8%까지 떨어졌습니다. 100만 원이 8만 2천 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공포 탐욕지수 30 방식으로 TQ를 사면 최대 낙폭이 69.9%였습니다. 여전히 크지만 단순 TQ보다 약 22%포인트 완충이 됐습니다. 이것이 공포지수 방식의 실질적인 역할입니다. 수익률을 높이지는 못해도 극단적 낙폭을 줄여줍니다. 숫자로는 감이 잘 안 옵니다. 실제 시간선에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봅시다. 2000년 1월에 적립을 시작한 사람의 2001년 4월 잔고를 계산했습니다. 1년 4개월째입니다. 이 시점까지 누적 투입한 금액은 660달러입니다. 그런데 평가액은 53달러였습니다. 원금의 단 8%만 남아 있습니다. 투입한 돈의 92%가 사라진 상태에서 매주 월요일에 또 10달러를 계좌에 넣을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맞는 행동입니다. 싸게 더 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실제로 이 상황에서 그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공포에 사라는 격언의 진짜 의미를 여기서 다시 읽어야 합니다. 이 방식은 더 많이 벌기 위한 공격 전략이 아닙니다. 극단적인 손실 상황 자체가 생기지 않도록 막는 방어 전략입니다. 공포지수가 낮을 때 레버리지 ETF를 집중 매수하고 평상시엔 QQQ로 대기하면 폭락장에서 레버리지 비중이 낮아져 있게 됩니다. 원금이 7%로 줄어드는 경험을 막아서 투자자가 공황 매도하거나 적립을 멈추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이 방식의 진짜 기능입니다. 한 가지 분명히 짚고 가겠습니다. 이 영상은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QQQ 계열을 예시로 다룬 비교 시뮬레이션입니다. 특정 종목 매수 권유가 아니며 특히 3배 레버리지인 TQ를 사라는 추천도 아닙니다. 그리고 큰 대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레버리지 적립을 검토하는 것은 본인이 그 기초지수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고 강하게 믿을 때만 의미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 믿음 없이 단지 수익률 숫자만 보고 진입하면 폭락 구간에서 적립을 멈추게 되고 결과는 정반대로 갑니다. 그 전제 위에서 본인 케이스는 두 가지 축으로 매칭해봅니다. 투자 기간과 위기 견딤 능력입니다. 적립 기간이 5년 미만이라면 레버리지 적립은 보류를 권합니다. 회복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5년 이상 투자 기간이 확보되고 위기 때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통계적으로는 단순 TQ 적립이 가장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추천이 아니라 검토 영역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투자 기간은 충분하지만 심리적으로 견디기 어렵다면 공포지수 방식이나 QLD로 완충을 검토하세요. 두 조건 중 하나라도 불확실하면 QQQ 단순 적립이 더 안전한 선택입니다. 4가지 자가 진단으로 본인 위치를 확인해봅니다. 첫째, 잔고가 원금의 30%로 줄어든 상태에서 매주 적립을 계속할 수 있는가? 둘째, 5년 이상 회복이 안 돼도 포기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2000년에 투자를 시작한 사람은 2012년까지 12년 동안 TQ 잔고가 누적 원금 아래에 머물렀습니다. 셋째, 투자 기간이 15년 이상 남아있는가? 레버리지 ETF의 복리 효과는 충분한 시간이 있을 때만 작동합니다. 넷째, 무엇보다 본인이 투자하는 기초지수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확신이 있는가? 이 확신 없이 레버리지를 들어가는 것은 가장 위험합니다. 네 가지 모두 그렇다면 단순 TQ 적립도 검토 후보가 하나라도 아니라면 공포지수 방식 또는 더 낮은 레버리지로 완충을 검토하세요. 그런데 잠깐, 이상한데요. 분명 어디선가 레버리지는 장기 투자에 좋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26년 심율에서는 단순 TQ가 이기는 결과가 나왔을까요? 혹시 이건 QQQ가 결과적으로 26년간 너무 잘 풀린 자산이라서 생긴 왜곡된 결론은 아닐까요? 닷컴버블 직후에 시작했지만 결국 미국 빅테크가 세계를 지배하는 시기를 다 통과한 데이터니까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같은 시뮬레이션을 다른 시장에 돌려봅니다. 이른바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일본 니케이 지수, 그리고 오랜 기간 박스피로 외면받던 한국 커스피 지수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지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에서 이어서 대신 계산해드립니다. 오늘 영수증입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공포지수 방식의 진짜 가치는 낙폭 완충에 있었습니다. 레버리지 적립은 기초지수의 장기 우상향을 본인이 확신할 때만 검토할 영역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대신 계산해드립니다.